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지환 대표님과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아닙니다. 근데 대표님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오늘은 급하게 다른 데 갔다 온다고 그냥. 원래 다른 방송에서는 저 헤어스타일로 나오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예. 더 유해 보이십니다. 다행이네요. 딱 올백했을 때는 그 아우라가 딱 있고, 그렇죠. 내리시면은 또 유해 보이시고. 자, 그러면 이지환 대표님 일단은 그저께 나오시고 어제 또 시장 보셨고 오늘까지의 변동성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접근하셨는지. 어렵다. 진짜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막바지 국면에 다가가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오늘도 사실 뭐 소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이제 소급을 지난번에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사실 지금 주식 시장에 반영되는 어떤 부분을 보면 삼성전자 펀더멘탈 오늘 실적 발표 나쁘지 않았잖아요. 실무적으로 괜찮았고 그다음 이제 지난주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SK 하이닉스의 최순원 회장의 미국에서의 이슈들 모멘텀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이 시장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런 뉴스 나와도 그냥 무식하게 선물 매도하면 그냥 내려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수급의 논리 외에는 사실 뭐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이 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맞지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못 주고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수급 논리라고 하면 수급을 차라리 조금 더 들여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수급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막바지다라고 얘기하신 그 근거가 수급에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어렵고 사실 어제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식하게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그래도 반등할 여지가 좀 보였는데 여지없이 위에서 선물로 밀어버리니까 프로그램 매도를 눌러버리고 오늘도 삼성전자 7% 이상 올랐다가 뭐 하이닉스 양전했다가 결국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잘 보면 결국은 상품에 의한 소급성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반대 매물 쏟아지는 거 그리고 12시에 반대 매매 나오는 거 그리고 3시 전후에 ETF 관련돼서 리밸런싱 물량 조정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걸리면은 요즘에는 여지없이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나설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뭔가 조금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차트를 잠깐 한 번만 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좁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이 차트고요. 지금 이제 고점에서 뭐 300만 원 거의 육박했다가 130만 원까지 떨어졌고 코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저점으로 하면 거의 이제 반토막 딱 49% 빠졌거든요. 코스피도 45% 이상 빠지고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반토막이죠. 근데 이번 주에 나왔던 이 하락하는 중에 그나마 좀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아래쪽에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거래량이 52주 내에서 최고 거래량이 터졌죠.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2025년, 2024년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네. 한 2년 만에 거래량이 어제 정말 폭발을 했다라는 거고 어제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수급은 안타깝지만 개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면 개인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바닥을 잡으려면 개인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찔끔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진짜 폭발적으로 한번 터져야 되는데 어제 얼마나 팔았죠? 그냥 한 8조? 7조? 지금 이제 한 7조 정도 되죠. 네. 1조 던 판 게. 근데 그게 이제 거래량으로 보면 표시가 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위쪽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차익 매물이 나온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투매가 나왔다는 점에서 그래도 이번 주에 투매는 나왔구나.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저점 징후 중에 하나라고 뭐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라고 얘기하는 개인이 투매가 나오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이 거래량이 2년 내 최대 거래량이 되니까 제법 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파생 구조에서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락하다가 언제 상승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상승보다는 이제 바닥을 어떻게 먼저 잡는다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하고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과정을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락할 때는 개인들은 물론 몰려서 쳐다만 보지만 외국이나 기관은 하방적으로 베팅을 하죠. 풋옵션을 걸거나 콜옵션을 매도하거나 뭐 인버스 ETF를 사든지 하방적으로 베팅해서 바닥을 일단 잡는 전제 조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하방적으로 베팅했던 물량을 일단은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우선 하방적으로 내려가는 게 막힐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주식을 사서 매집을 하면 올라가는데 그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V자형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중 바닥이 있을 수도 있고 매집이 길어지면은 삼성전자가 저점을 잡았던 5개월 6개월 걸렸던 것처럼 몇 개월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전제 조건은 어쨌든 하방 쪽 물량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그런 움직임이 처음 나왔죠. 그래서 이거 잠깐 HTS 잠깐 보면 이게 코스피 전체에서 풋옵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190, 마이너스 190,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185라는 마이너스가 찍혔잖아요. 이게 이제 풋옵션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게 마이너스가 찍혔다라는 것은 하방 쪽 물량을 청산하고 있다. 그게 이제 3일간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간인데 요 숫자가 물론 작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워낙 크게 생각하니까 네. 작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 단위인데 그러면 190밖에 안 되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옵션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10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원래는 세 자리 숫자가 연속해서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는 변곡점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매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연속으로 들어왔죠. 그렇네요. 7 찍히는 경우도 있고 22 뭐 이런. 보통은 이게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좀 만기가 아닌데 불구하고 만기 때는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주는 만기가 아니거든요. 네. 만기가 아닌데 이제 하방 쪽 물량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처음으로 그래도 7월 달 이후에 마구잡이로 찍어 누르던 어떻게 보면 웹도도 형성까지 플러스 알파가 됐는데 지금은 일단 하방 쪽 물량을 어쨌든 화요일부터 하수 목 오늘까지 물량을 청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수급의 기준에서 본다면 어쨌든 어제 하이닉스가 2년 내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인들 투매가 나왔다.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동안 하방 쪽으로 줄기차게 하방을 유도했던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이번 주 하수목 3일 연속 하방 쪽 물량을 대거 청산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우리가 저점권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뭐 아까 그 저기 일부에서도 여쭤보긴 했는데 개인들이 저렇게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투매가 나와서 매도가 찍혀서 시장에 하락하는 저 매도 물량의 성격은 뭐예요? 그냥 못 참고 이제는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어제도 이제 이틀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해도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들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매도만 했습니다. 네. 이미 100조 원이 넘었고요. 근데 1월부터 6월 말까지 매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1월부터 4천부터 9천대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와 상관없이 올랐어요. 그럼 이때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매도는 패시브 자금의 리밸런싱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수가 워낙 많이 급박하게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어차피 MSCI에서 차지하는 한국인 비중이 2.5% 정도 오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2.5% 정도 오버하게 되니까 그게 금액으로 한 240조, 2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일단 나갔다. 그게 한 절반 정도 나갔다라고 보면 사실 그 물량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SK 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와 올해 초에 외국인들 매도 물량일 때 굉장히 우려한 반응이 나왔지만 결국 지수는 9천까지 올랐거든요. 높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패시브 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지수에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7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원래 예상은 6월 말에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면 7월부터 액티브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다 했는데 네. 실제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정말 오랜만에 조 단위로 이틀 연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수는 패시브 자금이지만 우리가 액티브 자금을 기다리는 이유는 액티브 자금은 이제 펀드 비중을 보면 이제 전 세계 액티브 자금 10% 정도 비율도 채 안 됩니다. 작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요긴할 때 들어와요. 언제냐면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 혹은 시장이 고점을 돌파할 때 뭔가 불쏘시개가 필요할 때 항상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패시브 자금 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액티브 자금이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정이 처음에 7월 초에 맞았죠. 근데 이게 갑자기
진짜 하루아침에 매도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유를 왜 돌아섰을까 저도 이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난주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창신메모리 IPO하면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네. 창신메모리가 오늘까지 해서 급등을 오늘까지 해서 500% 이상 그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뭔가 노림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바닥을 말씀드릴 때 아마 바닥은 창신메모리 상장 이후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후 로 바닥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게 지금 오늘까지 해서 나왔는지 안 나온지는 사실은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3일 연속 하방 물량을 청산을 했고 개인들이 아주 강력한 반도체 주도주인 하이닉스에서 투매감은 나왔다라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각해야 될 부분은 오늘도 물론 급락이 나왔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졌지만 사실 주식이 무한대로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이 변동성 자체는 사실 1시간, 2시간 뒤도 모릅니다. 요즘 주식은. 아침에 7% 올라있어도 오후에 밥 먹고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측을 못하지만 펀더멘탈 상이나 다른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어느 정도 저점권에 거의 다 와간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침체를 우리가 예측할 때 막 다 예측하잖아요. 지금도 뭐 어제 금리 인상 다 예측하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도 평균적으로 14개월 지나서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판정위원회가 14개월 요즘은 평균 14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가 저점이었어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점권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지 이게 저점이 아닙니다. 근데 유의미한 분명한 수급적인 부분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변화는 이번 주가 나온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앞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창신메모리 상장 이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굵직한 이슈가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저점권에 다가간다.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를 오늘 더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멘탈이 거의 한계에 오셨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밖에 안 남으셨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방송을 하러 나오기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힘드시죠. 근데 이제 너무 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봐야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이번 주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힘드시더라도 여기가 저점권에 다 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전에 그냥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뭐가 벌어지면이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이번 주에 좀 벌어지고 있다.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그 규모가 뭐 엄청 크진 않지만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 주식 3,620주 매수했다고 지금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얼마야 이게? 이게 한 50억 가까이 되는 건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50억? 이분도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50억이면 정찰병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한 1% 보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1%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50억?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서운한데.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와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결국은 어떤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인데 그 변동성이 가장 힘들다는 것과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쨌든 주식시장은 펀더멘탈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역추세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나오지만 그거는 중간중간일 뿐 크게 보면 어쨌든 주식시장은 펀더멘탈 경기와 함께 가는 거고 금융 관련된 정책과 함께 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거든요. 네. 근데 그게 먹히지 않았다는 것과 모멘텀은 사실은 지난 주말에 최태원 회장님이 미국에 가서 나왔던 그 얘기들 특히 뭐가 나왔냐면 장기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나왔거든요. 삼성전자의 브로드컴 5년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돼서 SK하이닉스도 5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는 걸 누구나 인정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PER로 평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장기 계약의 성사 여부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과시화됐고 5년짜리가 나왔다. 2년짜리도 아니고 5년짜리가 나왔는데도 이번 주에 하나도 안 먹히잖아요. 네. 사실은 원래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장기 계약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SK하이닉스가 가장 피크를 칠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전에 B2C에서 B2B로 넘어오고 난 뒤에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스팟 가격이 아니라 B2B 가격으로 평가를 받는다. PBR이 아니라 PR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이번 주에 하나도 안 먹혔죠. 그래서 더 무력한 거죠.
아마 최태원 회장님도 그래서 주식 매수까지 하지 않았을까. 50억은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거죠. 야, 금액보다는. 이거는 아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쓰시지 형님. 돈도 많으신데 여유가 없으실 걸요 아마 지금. 여유가 없다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개인적인 부분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예. 문제가 있나요, 최태원 회장님이? 아 그러고 나서 한 1% 올랐네요, 넥장에서. 네. 마이너스 5% 찍다가 이제 넥장에서는 마이너스 5.2%로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예, 이렇게 50억.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외국인 수급 좀 준비된 자료 보면서 네, 그래서 볼까요? 기본적인 그 가장 기본적인 구도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요즘의 시장을 보면 아무것도 안 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딱 그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선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선물 흐름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도 장 초반에 SK 하이닉스가 한 그래도 7% 정도씩 그렇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장 흐름을 잠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좋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라는 그 부분이 보이잖아요. 네. 그걸 보면 지금 보시는 자료가 외국인 선물의 장중 흐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침에 나쁘지 않게 출발했고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가 7%까지 상승하고 네네. 하이닉스가 양전환했죠.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선물을 그대로 찍어 눌러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면 시장이 내려가느냐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시, 12시 딱 이 시점에서 선물을 그대로 이렇게 던져요. 급격하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시장이 완전히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라고 보면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하고 싶을 때는 선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하면 우리나라 기관들은 좀 아쉽지만 그 차익 거래밖에 안 해요. 외국인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해서 약간 던져주는 그 떡고물을 가지고 한 달에 0.5% 1%. 근데 안전 마진이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사활을 걸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 기관은 보통 그 선물을 매도하거나 역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걸 아는 거죠. 기관들이 차익 거래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 물량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두 줄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매도를 해줘야 내가 좀 싸게 사잖아요. 아니면 매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위로 가면서 사야 되니까 비싸게 사잖아요.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던져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개인이 던져주겠어? 기관이 안 던져주잖아요. 아. 네. 그럼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을 시킵니다. 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떨어지잖아요. 호가가 계속 일괄적으로 나오니까. 그럼 그걸 밑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신 것처럼 매수를 하고 싶을 때는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을 시켜요. 기관들은. 어떻게 유발시켜? 그걸 그러니까 선물.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하는 차익 거래는 주식과 선물에서 비싼 거는 매도를 하고 싼 거는 매수를 하면 그 차익이 좀 생겨요. 주식과 선물 간에. 네. 그래서 고평가 이거를 조금 교과서적인 표현을 하면 고평가된 걸 매도하고 저평가된 걸 매수하면 아주 그 사이에 미묘한 차익이 생겨요. 그거를 기관들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평가 저평가라는 부분을 외국인들이 선물로 그걸 만들어 주는 거죠. 아,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그렇죠.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절하는 거죠. 아.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한테 저가에 받아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얘기를 하면 외국인들이 일단 그 주식을 매수할 때는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해서 네. 그 떨어지는 물량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싶을 때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기관 매도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어려우면 개인이나 매수를 해주지 않잖아요. 난 고가의 매도를 하고 싶으니까 누가 매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켜서 거기다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외국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저 프로그램은 진화를 안 하나요? 저 프로그램도 진화해서 내가 요렇게 쟤는 주먹을 낼 거니까 나는 찌내는 척하면서 빠내야지 이런 건 안 해요? 그러면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는데 아. 이 논리대로 가면 리스크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 엄청 조금이지만 차익을 그냥 먹을 수 안전한 있는 마진을 거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은 그걸 선호해요. 내가 조금밖에 못 먹지만 확실한 걸 먹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초종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가정한다면 저기서 누군가는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이 손해 보잖아요.
저 선물에서요? 그러니까 이 거래에서 그러면서 이 구조를 이해했을 때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왜 외국인들이 우리가 IMF 직후 때 처음으로 개방을 했잖아요 주식시장을. 네. 개방했을 때 외국인들의 전제 조건이 그였어요. 선물 시장을 만들어라. 아. 선물 시장을 만들면 한국 증시에 참여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IMF 직후에 우리가 워낙 급할 때잖아요. 네. 달러가 없이 급할 때니까 개방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의 외국인 조건을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이 우리는 공매도 시장이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불리한 시장이 선물 시장이에요. 아, 그렇구나. 조건이 안 좋지만 그때는 워낙 다급할 때니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지만 앞서 지금 보신 것처럼 선물을 활용해서 시장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게 항상 먹혀요? 거의 99% 먹겠어요. 그러면 저 선물 제도를 좀 손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음에 공론화 좀 시켜야죠. 아. 왜냐하면 우리가 공매도만 외국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선물 거래할 때 증거금이 없어요.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선물 거래할 때 증거금이 있잖아요. 네. 한 계약을 하려면 개인들은 얼마나 있어야 돼요. 외국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거를 펑크를 내고 도망간 펀드도 있었어요. 미국계 펀드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방식은 이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아주 큰 상승의 하락은 물론 크게 베팅은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매일 장중에 운영하는 거는 아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고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물량을 넘길 수 있는 반대로 유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다. 아, 저게 기본이- 기본 메커니즘이다. 그렇죠.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뭘로 한다? 선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선물을 내려꽂으면 네. 그럼 결국에는 시장이 밀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외국인이 갑자기 선물을 던진다. 그러면 선물을 던진다 그러면 기관은 반대로 그거를 선물을 매수를 할 거고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될 거거든요. 오, 그거 어렵다. 조금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 기관들은 선물을 그 역으로 반대 포지션 잡아요. 매수를 하게 돼요. 네.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현물은 주식은 반대로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겠죠. 그럼 이론적으로 외국인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잘 받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했는데 제가 조금 그 희망적인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선물을 매도하고 기관제 프로그램을 쏟아니까 외국인들이 받았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은 어렵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외국인들은 분명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 쪽 포지션 아까 보신 것처럼 풋옵션 사면서 청산을 했고 오늘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해서 시장 급락을 시켰지만 그 내려오는 물량을 외국인들은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회사의 노하우긴 한데 네. 이걸 공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조금 더 그 단기간에 명확하게 시장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 언제 잡힐 거냐 어떻게 하냐 궁금하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사실 지금 수급이나 모멘텀은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논리에 의해서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풀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걸 좀 풀릴 수 있는 기미가 조금씩 보인다라는 거예요. 수급상. 그래서 오늘 수급상의 변화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무지막지하게 이걸 하방 쪽으로 밀었던 부분은 파생 쪽에서 하방 쪽을 좀 철수시키기 시작했고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해서 밑에서 좀 받고 있다. 그러니까 고점 매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수는 뭐냐면 저점에서 누르고 받으니까 저점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게 사고 싶다. 그냥 싸게 산다는 매집한다는 거죠. 싸게 매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공격적으로 위로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하방을 유도해서 떨어지는 물량 밑에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오늘 저점이야 내일 공격적으로 올라갈까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래도 얘들이 뭔가 이제 밑에서 좀 받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어쨌든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지점까지 왔다라는 거죠. 확률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행동이 받아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라는 것을 수급적으로 좀 보이는 거죠. 질문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게 페이크일 확률도 있습니까? 숫자상으로 저렇게 나타나니까 지금 이재현 대표님이나 혹은 요걸 보시는 분들이 저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네. 그래 이제 슬슬 들어오는구나 라면서 개인의 투심이 좀 회복될 때 한 번 더 털어먹으려고 저런 페이크를 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아.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화요일 날 SK 하이닉스가 2년 내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인들 투매가 나왔다. 일단 한번 꺾었죠, 개인들이. 네. 그 증거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 풋옵션에서 그 선물 옵션 만기가 아닌데 비이상적인 숫자가 매도 숫자가 찍혔다라는. 그거는 저 정도 숫자가 나오려면 8월물이 아니라 8월, 9월, 10월 뒤쪽에 있는 원월물까지 같이 철수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방중의 물량을 일단 어쨌든 저쨌든 여기서는 좀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아. 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이제 나온 부분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강했는데 지금 보면 장중에 급락을 시켜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켜서 그걸 저점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뭔가 이전과는 좀 상황이 다르구나. 물론 이거를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이 알기는 어려워요. 어제도 급락했고 오늘도 급락했고 지난주도 급락했기 때문에 그냥 보면 똑같은 거야. 네. 근데 그 사이에서 이런 미묘한 수급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왜냐면 이게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 주린이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상의 수급상의 변화를 좀 인지를 하셔서 여기서 투매를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까지는 왔다라는 거예요. 아. 세 번씩 한번 돌려보세요. 최대한 쉽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정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이해시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직접 안 해보셔서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딱 주린이 일반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 느낌이 그동안은 바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아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인 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아 요런 원리로 요런 근거로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네. 가급적 그러니까 주린이를 대상으로 한 방송 저도 처음이고 주로 제가 했던 것은 거의 최고 난이도에 있는 트레이더들만 거의 했고 증권회사에서도 해외 파트를 담당하는 최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친구분들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인들 더군다나 주린이를 대상으로 이걸 한다는 게 어려운 건 알아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아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할 때 해지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하고 개인이 해지를 해? 개인이 수급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HTS를 열심히 잘 보시면 조금은 근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예를 들면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펀더멘탈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펀더멘탈이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끝났어요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드립니다. 대신 내려오는 거에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30% 이상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해지도 해야 되고 비중 조절도 해야 되고 맞아요. 바닥에 대한 근거는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막연하게 차트에서 찾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뭔가 수급상의 변화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그 분위기권이 아 여기가 뭐 여기가 저점이야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아 저점권에 다 와 가는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아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매크로라는 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누울 자를 보고 발을 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을 어디에 뻗어야 되는지 이제 네. 점점 보이는 거죠. 어떤 분은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강의 수준이니까 메밀 소바라도 너네 사라 이런 의견도 또 주셨습니다. 예. 그거 한번 아까 못 여쭤봤는데 네. 그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외국인들이 놀이터처럼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용하는 게 외국인 개인도 하나가 아니듯이 외국인도 싱가포르 사람이 있고 저쪽에 뭐 뉴욕에 양키 있고 저기 뭐야 저기 모래바닥에 저기 두바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한 방향으로 자 밉니다 출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잡혀요? 그게 처음에 그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저도 뭐 그 건물을 했는데 내가 뭐 다른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 A라는 회사에 그만데 B라는 회사 통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지 않거든요. 네. 이심전심인데 그 이심전심의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먹음직스러운 먹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 힌트는 사실 드렸어요. 근데 어려우실까봐 이해를 하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어요. 네. 지금 시장에 가장 먹음직한 먹이는 우리는 레버리지 ETF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물론 이유가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측에서 가장 먹음직스러운 먹이는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에 걸려있는 옵션이에요.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저점에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랐기 때문에 콜로 계속 키웠다가 마지막 옵션 만기 전주나 옵션에 풋으로 역으로 잡아먹는. 그러니까 거기가 먹이가 너무 커요.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수가 워낙 크게 올라오면서 우리는 지수에 걸려 있는 프리미엄이 너무 많아요. 옵션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먹잇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회성이긴 했지만 창시 매물이었어요. 창시 매물이 한번 해먹는 게 엄청 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이로 움직이면 대부분 비슷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는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물론 저는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장을 움직인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몰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항상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 시장은 항상 펀더멘탈을 추종해서 가는 거예요. 다만 중간중간에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나올 수 있다. 그게 수급적으로 나올 수 있고 모멘텀으로 나올 수 있는데 원래는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지만 모멘텀으로 모멘텀으로 나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2차 전지 때잖아요. 그때는 2차 전지를 모멘텀으로 밀어붙였고 지금은 펀더멘탈이나 모멘텀 다 안 통하는 거죠. 무조건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제가 대표님이랑 똑같은 이야기 했더니 어차피 창시는 이유가 안 된다 그러는 게 창시는 어차피 물량 풀린 거 7%밖에 안 되고 외국인이 웬만하면 접근하기 힘든 시장이라서 창신을 삼성전자 저도 봤어요. 보고 분석을 다 해봤고 창시 매물의 상장에 중국계 증권사 6개 참여를 했고 기타 등등등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제가 방송에 할 수 없는 얘기들이 그 안에 또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 우호적인 데포트를 냈던 몇몇 증권사들의 최대 주주가 어디냐 등등부터 잘 따져 보시면 꼭 그렇지 않고 뭔가 보이시긴 할 겁니다. 제가 어떤 음모론을 방송에서 공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 정도입니다. 뭐가 있군요. 그래서 대주주가 누군지 잘 찾아보세요. 중국계 증권사지만 미국계 증권사지만 그 회사들의 대주주가 누군지 찾아보시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정말 짧게. 사실 정부 얘기를 막 까자고 비판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퓨어 궁금증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구조는 설명해 주신 이 구조 금융당국이 인지하지 못한 채로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를 푸시한 걸까요? 아니면 간과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봐야 레버리지 ETF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가장 제도적으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는 주식이 아닙니다. 외국은 파생 상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래를 어디서 합니까? 선물 옵션 계좌에서 하세요? 아니요. 어느 계좌에서 하세요? 그냥 주식 계좌에서. MT?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주식 계좌에서 거래를 하고 외국은 파생 상품을 거래하냐? 파생 상품은 증거금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교육도 엄청나게 받아야 되죠. 지금 얘기해서 2천만 원 이런 정도의 증거금이 아니 3천만 원, 몇 천만 원 증거금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금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게 파생 상품 계좌죠. 근데 일단은 우리는 주식 계좌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안 해도 홍콩이나 영국 가가지고 몇배 ETF 그거 하면 돼서 어차피 그 사람들 끌어오려면 한국에 상장시키는 게 낫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겠지만 미국의 테슬라, 엔비디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엄청 사고 팔았잖아요. 그 사고 팔아도 그 전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 1.5%도 안 돼요. 접근. 우리 좋아하는 반도체 속스 3배짜리 그럼 비중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미국 전체에서 한국 사람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도 좀 쏙은 되지 않을까? 보통은 최대 많아봐야 주식은 1.5% 안 되거든요. 1% 0.5%. 그래요. 근데 그건 ETF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 됩니다. 20% 30%. 그럼 왜 우리가 그 레버리지를 좋아하는지 왜 우리의 민족성이 이렇게 전투적인지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거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얼굴에 침 뱉기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나라 ETF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안이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증권사 자체 규제안이 나오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금융투자가 매수해서 매도로 많이 잡히느냐? 그럼 개인들이 돈을 뺐다라는 거죠. 그럼 왜 뺐느냐? SK하이닉스 ADR이 미국에 상장하니까 미국의 레버리지 생겼잖아요. 골로 가시는 거죠. 여기서 하시기가 조금 규제가 들어오고 계류율이 높아지니까 왜냐면 우리 계류율이 너무 높아요. ETF 이것도 한번 다음에 공론화시켜야 되는데 계류율이 높다 보니까 좀 더 합리적인 미국 상품으로 가는 거죠. 괴리율이 높다는 건 그 아이나브 순자산 스프레드 차나 아. 가격이 어쨌든 ETF는 주식 원 가격에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계류율이라고 해서 조금 벌어지는 게 이제 그게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국가별로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퍼센테이지. 아 그러니까 전자가 오르면 내가 2배 먹는 ETF를 샀어도 전자가 10% 올랐어. 그러면 내게 20%가 아니란 뜻인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죠 계류율에. 어. 근데 우리가 좀 커요. 많이 커요? 근데 제가 체감, 볼 때는- 모두가 체감은 해요. 제가 크다고. 볼 때는 꽤 커요. 아. 그거 다들 알고 있어. 전자가 이렇게 좋아지는 그래서 미국 그 ETF를 다 하셨잖아요 레버리지를 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할 바에 그거 하지 하고 다시 돌아서시는 거야. 그래서 미국 쪽으로 다시 올리시는 거고 그래서 금융투자가 최근에 매수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매도로 가끔씩 잡히는 거예요. 와. 아 많은 분들이 좀 들을 거 많다고 시원시원하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사실상 이거 진짜 몇 백만 원짜리 강의인데 여러분 요거 그 메밀 소바라도 좀 좀 사주세요. 예. 저희 3프로가 이재현 대표님 같은 분을 자주 모셔서 이게 사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3프로가 요 소바라도 많이 팔아서 어떻게 진짜 이분 모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프리미엄 메밀 소바. 가영 씨 여기 갈비 드셨으니까 후식으로 아 네. 메밀 소바 네. 드셔야 돼요. 이것도 프리미엄이에요. 예. 예. 소바. 30년 전통 명수작 프리미엄 메밀 소바 밀키트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깔끔하고 깊은 맛. 프리미엄 메밀 소바. 총 4인분이래요. 어때요? 아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이지현 대표님 강의가 너무 재밌어서 듣다 보니까 살짝 이게 늦게 광고를 하게 됐잖아요. 불었어? 살짝 불었어 지금. 근데 어. 불었는데 그냥 면이 푸석푸석 부서지는 게 아니라 네. 그 뻬은 와중에도 쫄깃해요. 어. 그 가운데가. 그래서 아 이거 원래대로 바로 먹었으면 진짜 쫄깃쫄깃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나는 국물이 더 중요하던데 사실 소바는 저 국물 있잖아요. 저 찌으라 그러나? 그 있잖아요. 저거 자체가 맹밍하게 좀 약간 파는 데는 난 별로던데. 아니야 이거 맛있는데요. 아, 짭조름이야? 네. 아, 짭조름이면 합격. 약간 네. 짭조름 달달에 와사비 들어가서 비율 좋습니다. 생면 명장이 만드신 거래요. 아 먹기 편하시라고 다른 건 안 넣었는데 와사비랑 무 블럭도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와사비 맛 나는데? 좀 넣으셨나 좀 넣어주셨나 보다. 네. 와사비 김가루 착 뿌려가지고 양반김 딱 부셔서 아 근데 이게 진짜 생면 같아. 생면. 면이 불었는데 면이 쫄깃쫄깃해. 그지 않으세요 대표님? 안 드셨나? 아 먹었어요. 네. 드셨어요? 네. 언제 드셨어요? 금방 한 젓가락 먹어봤는데 제가 소바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소바는 사실은 면이 중요한데 괜찮네요. 와 역시 마스터만큼 손도 빠르시네요. 언제 그렇게 진짜. 샥샥샥. 와 예, 굉장히 빠르게 예 소바 그 저 생 메밀 소바면 겉면은 흉내낼 수 없는 쫄깃한 식감과 씹을수록 퍼지는 메밀의 구수한 풍미가 있다고 하고요. 메밀 장국 전통 비법으로 달여서 자극적이지 않고 면과 함께 먹을 때 가장 완벽한 밸런스라고 하고요. 생와사비, 무블럭, 알싸한 생와사비 그리고 무블럭으로 전문점 소바의 디테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예. 가격이 메리트인데 4인분에 14,900원. 너무 싸다. 엄청 싸지. 진짜 싸다. 원래 1인분에 그냥 어디에 사서 먹으려면 14,900원 더 하는데. 그러게 3,000 얼마네 1인분에 엄청 싼 거네. 약간 갈비 먹고 먹으니까 더 맛있겠다. 갈비 먹고 딱 냉면 딱. 아까 갈비 먹었거든요. 그래요? 네, 갈비. 일부에서 아니, 호소를 딱 짜셨네요. 그러니까 식사하러 오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다 먹었습니다. 치웠네. 지금. 여기 네. 뼈밖에 안 남았었어요 아까. 먹었습니다, 잘 여러분. 뜯어 먹더라. 네, 메밀 소바 프리미엄.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오늘 이주환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거에서 사실은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았고 뒤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이 펀더멘털로 돌아오는 상황에서의 개인의 그 대응 전략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나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질문 위주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고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상황이 전혀 좋지 않잖아요. 급락은 급락이고 빠지는 건 빠지는 거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런 변화가 이제 조금씩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전략을 가질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고. 그러면 뭔가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서 미묘한 변화를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장 조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보면 사실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하던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럼 하루에 5% 10%씩 빠지는데 아무리 저는 IMF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뭐 코로나 다 겪어보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렇게 빠지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진 적은 많죠. 네. 뭐 지수가 2,000 갔다가 뭐 300, 200까지도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처럼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반토막이거든요. 코스피는 뭐 한 45%, 코스닥은 뭐 49%니까 반토막이고, 네. 코스피도 거의 45%니까 거의 반토막인데 만약에 한 달 20거래일에 반토막이 나려면 하루에 몇 프로씩 내려가야 될까요? 그니까. 그럼 매일 그렇게 내려왔다라는 거니까 네.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아무리 대세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0.5%, 1%, 0.5%, 0.3%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거지. 정말 하루에 급하게 빠지는 거는 제 기억에 금융위기라 해도 며칠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고. 두 번째 힘든 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오래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힘든 건 뭐냐면 보통은 빠지면 분명히 어떤 그 고점에 대한 징후들이 나옵니다. 네. 그거는 대장주에서도 나오고 시장에서도 나오죠. 고점에 대한 질문. 고점에 대한 징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수급상에 분명히 뭔가 변화가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틀었거나 뭔가 하방에 대한 비중을 늘렸거나 이게 나오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게 보였다면 아예 주식을 다 던지고 쉴 건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다 던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대장주나 이런 부분에서는 변동성이 크고 근데 시장이 미국도 잘 보시면 지금 나스닥 차트나 다우자스 S&P 500 차트 한번 보세요. 전형적인 고점 차트가 아니거든요. 막 고점에서 미친 듯이 내려오는 그런 차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이게 고점은 아닌데 한 달에 50%를 빠져. 변동성은 너무나 커. 대응이 안 돼.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럼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되냐? 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0%씩 빠지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10% 빠졌기 때문에 다 청산해야 되는데 다 청산하고 나면 또 겁나는 게 그거죠.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빠지면 사실은 대부분 공평하기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내가 다 던졌는데 다음 주에 막 하루에 미친 듯이 올라가. 이런 경우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략은 뭐 다 공개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는 삼성과 하이닉스를 다 던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중은 원래 뭐 40% 50% 이렇게 작년만큼 확대를 안 했기 때문에 비중은 어느 정도 절제된 수준에서 그냥 해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해지를 걸어 놓고 어느 순간에서 지금 대신에 격가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반도체도 힘들지만 사실은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올라오면서 같이 올랐던 격가지들이 있어요. 전력기기, 전선, 뭐 삼성전기 같은 MLCC 이런 종목들이 사실 더 많이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격가지는 가감하게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비중을 확 줄여서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대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섹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금리 인상 수혜주. 여기는 그냥 한 번에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예요. 그러면 물려 있는 상태에서 격가지는 일부를 글로 옮겨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어제 미국 증시 잘 보시면 미국 이란 왔다 갔다 하지만 경기 소비지에서 일부 올라가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지금 보면 괜찮은 애들 애플, 그다음에 GM이나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전부 다 뭐에 해당됩니까? 내수주. 경기 소비지. 경기 소비의 정점이 있는 게 요즘은 애플하고 자동차를 보거든요. 네. 우리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보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그런 쪽이 괜찮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일부는 거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반도체에서 버티고 일부는 반도체를 버티기 위해서 해체를 버텨놓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짜셔야 되죠. 짜셔야 되죠. 네. 이전 대표님이 몇 달 전부터 나오셔서 이제 그 금리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이번 FOMC도 정말 짧게만 시간이 없어서
이번 FOMC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케빈 오씨가 제일 지금 변수가 크죠. 점주는 왜냐하면 케빈 오씨가 말만 열면 주식시장 떨어지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네. 좋든 싫든 파월 장치를 한번 죽어봐 이러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잘 살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케빈 오씨는 어제는 물론 2% 물가 인플레이션을 자시하지 않겠다. 거기 가는 목표 변함이 없다. 뭔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지만 역시 가이드 제시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시하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연준의 역할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딱 선을 걷는데 사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증시에서 볼 때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불안해요. 아니 이게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내일 하겠다는 거야, 모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증시는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에 더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케빈 오씨 연준위원장이 일만 열면 일단은 증시가 발작해. 어제 30년물 채권금리가 5.2에서도 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채권금리 발작을 이끌어내는 거고 금리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금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인상한 이후에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금리가 상당한 수준 떨어져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채권금리가 얼마입니까? 채권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이잖아요. 채권금리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인데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네네. 그럼 채권금리가 인하되지 못하는 수준에서 발작 수준에서 금리가 인상된다. 생각하기도 좀 끔찍하죠.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이런 리스크는 조정이라 보더라도 나중에 증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요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게 좀 약간 목의 가시처럼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급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여기서 소강 상태 가는 거 아닌가 싶다가 매크로를 보면은 10년물 국채 막 4.7에다가 또 막 트럼프도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얘기하고 한번 있고.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의 금리가 지금 3.5잖아요. 그러니까 3.5 수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면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예전에 잘못하면 석유 파동까지는 아니고 그때는 10% 넘어갔거든요. 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고금리로 갈 여지가 지금은 열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스타트 라인이 3.5인데 네.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예전에는 미국 금리가 빠지면 뭐 1.2, 1.5 뭐 이렇게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 0.25씩 25bp씩 막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스타트 라인이 3.5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이거는 진짜 생각하기가 조금 두려운 거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중간에 억지로라도 정말 인위적으로 쥐어짜서 관세에 의해서 쥐어짜더라도 단 몇 달이라도 경기를 호황으로 몰고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주환 대표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오시면은 출연하시면 거의 안 나가시고 그쵸. 끝날 때까지 50분 넘게 했거든요 지금. 네. 끝날 때까지 항상 많은 분들이 오늘도 1,100분, 11,000분 넘게 남아 계십니다. 11,000분. 외람되지만 혹시 저 많은 분들이 그 데프콘 형이라고 지금 그게 제가 알고 계시네. 아침에 네. 그 월스트리트 모임에서 한 횟수로 4년 정도 했나? 예. 그러니까 오래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별명이었어요. 우리 우리 콘이 여돈, 형. 예, 네. 우리 여돈 아나운서와 같이 했을 때 그때 별명이 데프콘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지금은 1시간이지만 월스트리트 모임 브리핑은 15분, 20분 정도에 짧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하. 그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다 더 매크로에 폭넓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좁으니까 제가 나중에 말이 빨라지거든요. 이 내용 빨리 전달.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외모와 겹쳐서 데프콘으로 나온 거죠. 근데 우리 주린이 구조대 시청자분들은 그냥 외모 때문에 외모 때문에. 외모에 말이 빠르다. 예. 수급 비둘기 어떠세요? 수급 비둘기. 힙합 비둘기처럼 수급 비둘기. 푸콘이 형. 네. 예. 푸콘이 형 오늘 그걸 내용-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니. 엄청 많으세요. 예, 푸콘이 형. 예. 평생 초보님께서 2만 원 보내주셨는데요. 30년 일하고 올해 초에 퇴직했는데 7월 중에 퇴직연금이 많이 녹아서 아유. 다시 취업할지 고민 중입니다만 우리 이지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이 녹고 있는 와중에도 또 2만 원 보내주신 게 오히려 이게 더 이만큼 소중하게 좀 그럼요. 느껴지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수급 비둘기, 선물 비둘기, 선물 파생 비둘기
예, 푸꾸니 형, 예, 오로라 투자자문의 우리 이지환 대표님은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